당장 7, 8월에 나올 악재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지 않을까. 좀 코스피나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에 지금 숨겨진 악재. 이거는 그 기업 실적 쪽에 지금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반등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교체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종목으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언급하셨던 그 유럽의 문제,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지금 어렵고 지금 이탈리아, 그다음에 뭐 스페인, 예전에 피그스 국가들, 그리스라든가 이런 쪽들이 어떤 또 뇌관이 돼서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연합 이런 것들을 흔들게 하는 요소가 되고 결국 그게 무슨 블랙스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경기도 침체로 더 빠지고 또 유로존은 에너지 취약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뇌관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이제 좀 유로화 체제의 균열 내지는 뭐 브렉시트는 아니고 뭐 이태리시트라든지 뭐 그렉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불거지지 않더라도 지금 유로화가 안정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가령 뭐 지금 프랑스 국채금리가 이태리 국채금리보다 높은다든지 그러니까 ECB에서 지금 이태리 국채는 사지만 프랑스 국채는 안 사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약간 화폐 뭐 프래그먼테이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파편화 현상, 그러니까 불균형이죠. 이제 불균형이 지금 유로존 안에서 심하기 때문에 이 체제의 불안정성이 이러한 그 격변기에는 당연히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블랙스완을 만들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뭐 그리고 좀 그건 긴 이슈다. 뭐 한 3, 4년 걸릴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어쨌든 앞서 말씀 나눈 대로 달러가 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고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달러당 1.0을 찍고 뭐 1.1 향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유로화 강세 시점이 돼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조금 차분해지고 그다음에 돈이 돌고 또 위험자산에 대한 또 이렇게 좀 접근도 좀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 저는 기름값이 안정되면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기름값만 뭐 지금 WTI가 뭐 95불, 뭐 94불 이런데 이게 뭐 한 88불, 87불까지만 내려와줘도 제 생각에는 그 전쟁 이전보다 훨씬 낮아진 그런 레벨이지 않습니까? 2월 24일보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달러가 조금 약해지고 그다음에 유로화도 좀 강해지면서 조금 신흥국 시장도 조금 숨 쉴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건 그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CPI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뭐 다시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시장도 이렇게 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초반에 잠깐 좀 변동이 크다가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예, 일단 뭐 미국 시장이 뭐 어제도 하락 출발했다가 이제 조금 뭐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우려되는 어쨌든 좀 아주 묵직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악재들이 저는 주가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맷집이 생겼다, 내성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악재가 아니면 시장이 움찔은 하지만 그리고 꾸역꾸역 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그런 정도의 지금 약간 오뚜기 같은 내성이 조금 생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사실은 코스피나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아닙니다. 네. 거품이 만약에 지금도 거품이라면 악재에 굉장히 더 민감할 텐데
지금 많이 빠졌다. 네, 좀 여러 각도로 봐도 어떤 뭐 지표로 봐도 밸류에이션이 거품은 아니거든요. 네,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 네. 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은 워낙 버블이 껴 있다라고 많이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한국은 워낙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안 빠질 것이다 했는데 결국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냥 비슷하게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우리 기준에서 뭐 PER이 몇 배니 뭐니 이런 거 정하는 게 그리고 그걸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대로가 그냥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인정해주는 그냥 밸류인가? 다른. 예,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 나눴듯이 고점 대비 그 하락률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을 유발하는 그 당시에 그 이번 같은 경우에 경기의 어떤 뭐 어쨌든 경기에 무너지는 정도, 경기가 무너지는 정도, 그리고 시스템적 리스크냐 아니냐,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느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가 고점 대비 하락률을 결정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좀 금리를 뭐 국고채나 우리나라 어쨌든 채권 금리를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금리 대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신흥국 진영 어쨌든 미국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험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움츠려드는 시기에는 가장 불리하고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선물 시장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때리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문매를 이번에 많이 맞았던 게 아닌가. 항상 근데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비슷하게 빠지거나 더 빠집니다. 그렇죠. 네, 억울한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죠?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그 가스 공급 중단 이거 말고는 지금 웬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당장 7, 8월에 나올 악재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지 않을까. 지금까지 악재들이 네, 네. 해결되면서 생기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주식을 사도 돼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역실적 장세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냐 아니냐 이런 OX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대치에 못 미쳐서 결국에는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 가고 오늘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 EQ 발표됐지만 어쨌든 중국도 올해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5.5%를 훨씬 못 미치는 미국도 지금 3월 달만 해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2%였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0.6% 정도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확 차이가 네. 크네요. 내년도 성장률이 컨센서스가 불과 3개월 전에 2.8이었거든요. 내년도 네. 미국이. 근데 지금 0.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모면하는 정도지 이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성장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성장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는 결국엔 기업 실적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실적 장세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좀 너무 큰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을 엄습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충격을 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전체적인 장세가 조금 역실적에 실적 둔화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경기 침체 기간이 길고 경기의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단기 랠리는 다 베어마켓 랠리 내지는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어서 뱃을 짧게 잡고 대응하고 오히려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주식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이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교체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종목으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같은 성장주나 기술주를 사더라도
조금 밸류에이션이 좋고 다음 경기 순환에서 시장을 주도할 기술주로 갈아탄다든지 이렇게 종목 교체의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지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굉장히 높이는 공격적이 될 이유는 없다. 공격적인 전략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작년에도 그 핫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4차 산업 시대에 앞으로 좋아질 만한 산업, 지금 돈은 못 벌어도 네. 그러한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지금 사실 한 70% 이상씩 뭐 빠진 경우가 있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도 네. 그렇고 메타버스니 뭐니. 네, 민주식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러한 것들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좀 그 전에 어떤 그 주가 회복 이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아마 뭐 길게 보면 또 랠리 진짜 추세적인 아주 좋은 주가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인기 위주로 우르르 갔던 종목들이 이제 선별되겠죠. 선별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하반기부터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런 종목도 좀 포함해서 또 좀 우량 기술주,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와 좀 미국의 조금 밸류에이션이 PER이 뭐 한 20배 미만, 뭐 미국 기준으로 20배 미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10배 정도 시장 PER보다 같거나 낮은 이런 기술주들, 우량 기술주들을 조금 이렇게 저점에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러한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섹터라든가, 이제 어쨌든 산업이 중요하니까요. 기본으로는 실적이 좋은 이익을 내는 앞으로 성장할 만한 섹터, 이렇게 이제 다들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섹터 혹은 주식은 어느 쪽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혹시 뭐 생각하시는 데가 있나요? 네. 올 하반기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 어쨌든 신흥국의 임의 소비재, 뭐 자동차라든지 사치제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주라든지,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닌 당장 소비를 사람들이 줄이기 때문에 좀 당장 뭐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비재는 일단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까 한계 기업 말씀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기업마다 굉장히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마트는 어쨌든 꾸역꾸역 살아남아도 작은 유통업체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는 측면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조금 한계 기업 성격이 있는 기업들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낮아지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까지는 광범위하게 랠리가 확산될 에너지가 약하다. 그래서 아까 뭐 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류의 주식들은 아직도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익이 좀 덜 나오고 퍼도 높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선별해서 아주 정말 괜찮은 종목만 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 뛰고 포 뛰면 조금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또 경기순환주보다는 산업재보다는 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나 배당주, 또 가치 안정주, 방어적인 종목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기술주를 말씀드렸는데 기술주가 실적에서 좀 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실적주냐 아니면 실적이 나쁜 류의 주식에 속할 거냐. 근데 실제로 2분기 실적을 이렇게 까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네, 기술주가 실적주거든요. 이번에 TSMC 전부 네. 디램 가격의 급락 이러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안 좋을 거라고 다 얘기하고 가격도 뭐 하여튼 그런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하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좋은 지표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TSMC 발표 때문에 또 확 달라진 것 같고 오늘 시장도. 네, 그래서 기술주 중에서 좀 뭐 헤게모니나 마켓 셰어를 확고하게 이렇게 딱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좀 글로벌화된 기업.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는 대표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들은 뭐 이미 싸졌고 좀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싸지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금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고. 그렇죠. 네, 이렇다 보면 좀 그런 쪽으로 어쨌든 좀 저점 매수를 계속 생각하는 게 기술주도 그런 측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의 그 어떤 본격적인 상승 랠리 이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매수 시점을 그때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연준의 기준금리가 3% 이상은 되는 그 시점,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진 어떤 지표가 나오거나 했을 때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가 됐든 어떤 조치를 취하는 날이 오지 않겠냐. 그때가 본격적인 상승, 그 신호를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멈추는 시점. 네, 금리 인상을 멈추면 뭐 그동안 그 이후에 뭐 수분기 동안 동결할 수도 있지만 뭐 한 분기 동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동결에 가까워졌다.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게 이제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로는 3.75나 4.0, 올해 연말이 이제 3.50%에 도달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3.75에서 4.0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는 그때부터는 랠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때는 내년 3, 4월, 내년 한 2분기는 사실은 경기 침체가 가장 심한 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 긴축을 하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약효가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옥죄어오는 요인들, 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확실하게 경기를 짓누르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고 네. 특히 2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제일 어둡고 경기가 제일 어두우니까 그 물가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물가는 수요 파괴로 확실하게 잡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는 동결하겠다라고 많은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시장은 삼박자가 맞는 거죠. 경기만 나쁜데 그거는 이미 주가에 프라이싱이 돼 있고 이 시점이 좀 추세적인 반등, 그러니까 아주 잠깐씩 나오는 테크니컬한 랠리가 아니라 넷캡 바운스가 아니고 정말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진득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 그 출발 시점이 아닐까. 그 전에 물론 이제 그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파의 절정기, 네. 7월 말, 7월 말. 네, 매 발톱이 가장 그 날카로운 시기, 이게 7월 말 다다음 주인데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강세장 출발에 좀 촉매가 될까? 근데 그러기에는 경기 침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자꾸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 낮춘 어떤 목표 주가나 실적 그 기대치보다 더 낮은 결과들이 나올 때 이때가 더 진짜 충격이 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시장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올 때 그 충격을 받지 예상한 악재나 예상한 악재보다도 덜 악재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에 지금 숨겨진 악재, 이거는 그 기업 실적 쪽에 지금 그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2분기까지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폭이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마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그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또 할인 판매, 뭐 충당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충당금 쌓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화될 수 있지만 2분기 실적은 뭐 그럭저럭 좀
이상하게 생각보다는 괜찮네. 저는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당장 뭐 8월 중순까지 2분기 실적 시즌은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문제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실망감을 주는 거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그 뭐라 그럴까요? 투자 심리가 최악이잖아요. 이게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고점에서 물린 분들 그냥 계좌 보면서 계좌는 마이너스 30% 40%인데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세계 경제를 다른 나라 걱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좀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닥권인데 바닥권에서 포기하게 되면 정말 손실을 확정짓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 투자자로서 물리신 분 혹은 뭔가 재테크로서의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네, 저는 길게 보면 좀 지금 뭐 한 20, 30년간 또 길게 보면 뭐 한 4, 50년간 위기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기 때 조금 비싸게 산 분들도 지금 보면 지금까지 만약에 갖고 있었다. 물론 이제 사라진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겠지만, 결국엔 주가는 장기 상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때 비싸게 샀다 치더라도 좀 3, 4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말 망하는 기업만 손대지 않았다면 기업이 살아있고 돈을 번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저는 2040년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배당을 한 3%를 주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2% 성장한다면 코스피가 한 8,000포인트는 넘어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000포인트도 멀어 보이지만 그럴 정도로 길게 보면 조금 어쨌든 잘 이겨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바닥 국면, 바닥 언저리 국면, 그다음에 힘든 국면에서는 결국 살아남으려면 이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조금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오를 종목들로 교체해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필수 소비재 관련 주식 혹은 싼 기술주, 우량 기술주,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술주들 많이 떨어져 있는. 알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요즘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앞이 잘 안 보일 때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워낙 많은 노이즈들이 또 있게 되면 불안해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더 불안해져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전체 긴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다시 한번 자신의 투자 기준과 주식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좀 심리도 안정이 되겠지만은 대응을 좀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한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